여러분은 지금 당신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정해놓은 길 위에서 그저 끌려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이란 힘의 의지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기호에 맞게 세상을 지배하고 재편하며 개인의 힘을 최대한 발휘하려는 우리의 본질적인 욕망이다. 여기서 말하는 힘이란 단순히 근육이나 물리적인 강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힘은 인생의 시련에 맞서는 당신의 정신, 당신의 마음에 깃들어 있습니다. 두려움과 의심, 그리고 평범함에 안주하려는 마음을 뛰어넘으려는 의지, 그것이 바로 니체가 말한 힘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나의 운명을 직접 만들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온갖 변명과 핑계의 굴레에 갇혀 그저 삶이 내게 일어나는 대로 내버려 두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니체의 철학을 통해 우리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보고자 합니다. 니체는 그의 철학에서 힘의 의지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 생존하고 최선을 다하며 끊임없이 발전하도록 우리를 밀어붙이는 원초적인 동력입니다.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자기 자신에게 진실해지는 것, 나 자신의 한계와 두려움을 극복하는 과정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약함이란 무엇일까요? 니체는 약함을 강함의 정반대 개념으로 보았습니다. 약함이란 도전을 회피하고 안전지대에만 머물며 더 나아지려는 노력을 포기하는 상태입니다. 그는 인간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고로 발휘하는 것을 가로막는 이 나약함을 경계했습니다. 그에 져서 선악의 저편에서 니체는 두 가지 사고방식을 설명합니다. 바로 주인 도덕과 노예 도덕입니다. 주인 도덕은 강한 자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더 나은 버전의 자신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신념으로 삼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그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문제의 정면으로 맞서고 자신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방법을 찾아냅니다. 반면 노예 도덕은 약한 자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갇혀 있다고 느끼면서도 변화를 시도하는 대신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이나 불운의 탓으로 돌립니다. 니체는 그들을 노예라고 불렀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삶을 통제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 삶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외부의 영향력이 당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주저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변화하고 더 나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강함과 약함, 그리고 주인과 노예의 사고방식에 대한 니체의 통찰을 깊이 있게 탐구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각자가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는지 그 길을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첫째, 개성과 수능의 차이입니다. 주인 도덕과 노예 도덕을 가르는 첫 번째 차이점은 변화와 창조에 대한 의지와 동기입니다. 주인은 내면의 나침반에 따라 움직이며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정의합니다. 이들은 힘과 능력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개성을 세상에 당당히 드러냅니다. 주인은 자신의 자질과 성취를 기준으로 무엇이 선인지를 결정하며 자신감과 활력을 가지고 삶을 끌어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운명의 창조자로 여기며 자신의 선택과 그 결과에 대해 온전히 책임집니다. 니체는 이를 주도적인 태도라고 묘사했습니다. 주인은 타인에게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고 자신의 행동과 결정을 통해 스스로의 존재와 가치를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주인 도덕을 체화한 사람이 분명 있습니다.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리더를 떠올려 보십시오. 기업이든 사회적 운동이든
혹은 하나의 아이디어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들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타인의 승인을 기다리거나 다른 사람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무에서 유를 창조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취향, 필요, 그리고 가치에 따라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 나갑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노예는 사회가 정해놓은 규범이나 규칙의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내면화하고 아무런 편차 없이 따릅니다. 이러한 수능은 그들이 집단에 쉽게 소속되도록 돕지만 동시에 그들의 개성을 억누릅니다. 한국 사회에서 남들처럼 사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지는 분위기를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대기업에 취직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는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믿는 마음. 바로 이것이 니체가 말한 무리 심리입니다. 이러한 무리 심리는 그들이 튀거나 기존 규범에 도전하는 것을 막고 다수를 따르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니체는 이 무리 심리를 문화와 정신의 쇠퇴징후로 보았습니다. 그것은 위대함을 다수의 안락함과 안전함과 맞바꾸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집단에 속하고 눈에 띄지 않으려는 선택을 통해 자신의 개성을 억압하고 진정한 위대함을 성취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이는 결국 개인의 성장과 창의성의 잠재력을 심각하게 저해합니다. 노예는 사회적 규범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에서 이안을 찾습니다. 도전을 피하고 쉬운 길에 안주하는 것. 니체에게 이것은 성장하고 창조하고 더 위대한 버전의 자신이 될 기회를 잃어버리는 수동적인 태도일 뿐입니다. 바로 여기에 핵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주인 도덕이 자기 주장과 변혁에 관한 것이라면 노예 도덕은 수동성과 복종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니체가 묘사하는 주인 도덕을 체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먼저 당신의 개인적인 가치, 신념, 그리고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사회가 강요하는 규범과 기대로부터 잠시 거리를 두십시오. 외부에서 주입된 가치를 거부하고 당신만의 고유한 가치를 길러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는 의사나 변호사가 좋은 직업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예술을 사랑한다면 당신의 목표는 예술가가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무엇이 되기를 열망하는지 명확히 함으로써 당신은 삶의 명확한 방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확함은 전진을 위한 필수적인 동력입니다. 당신의 가치와 목표를 직접 종이에 적어보는 것은 당신의 삶을 지배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받아들이는 대신 당신만의 가치를 정의하고 운명의 주인이 되십시오. 둘째, 자기 극복과 수동적 수능의 차이입니다. 주인이 자신의 개성을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 중 하나는 바로 자기 극복을 통해서입니다. 사실 이것이야말로 두 도덕을 가장 명확하게 구분짓는 결정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인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이미지는 자신의 삶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은 외부 요인이 자신의 결정과 삶의 방식에 영향을 미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변화시키고 심지어 완전히 변혁시킬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니체가 주인 도덕을 이야기할 때 변화와 자기 극복의 능력을 그토록 강조한 이유입니다. 주인 도덕은 개인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를 통해 자신만의 가치를 주장하도록 격려합니다. 이 과정은 외부의 인정을 바라지 않고 스스로에게 적극적으로 도전하며 개인적인 성장을 포용하고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들이 바로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하는 자들입니다.
주인에게 도덕이란 내면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외부의 규칙이나 사회적 규범이 아닌 그들 자신의 의지와 비전에서 비롯됩니다. 니체는 그의 책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자기 극복 과정에 대한 가장 뛰어난 묘사를 남겼습니다. 정신이 어떻게 낙타가 되고 그 낙타가 어떻게 사자가 되며 마침내 그 사자가 어떻게 어린아이가 되는가. 이 세 가지 변태의 단계가 바로 자기 극복의 과정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한 예술가의 삶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예술가는 무거운 배움의 짐을 짊어진 낙타와 같습니다. 그는 위대한 거장들의 기법을 연구하고 색채이론, 원근법, 미술사 같은 기초를 마스터하는데 수년을 보냅니다. 이 단계는 마치 낙타가 사막을 터벅터벅 걷는 것처럼 힘들고 벅차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아이돌 연습생들이나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겪는 인고의 시간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부담입니다. 이 과정 없이는 예술가는 다음 여정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예술가는 강하게 서서 자신의 정체성을 주장하는 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때 그는 전통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자신의 개성을 반영하는 예술을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사실주의에서 벗어나 추상이나 다른 비전통적인 스타일을 탐구할 수 있습니다. 마치 사자가 자신의 영역을 지배하듯 예술가는 이제 자신감 있게 자신의 창조적 길을 장악하고 다른 예술가들과 자신을 차별화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예술가는 완전히 새롭고 독특한 것을 창조하는 어린아이가 됩니다. 이 시점에서 그는 기술적인 문제나 전통에 반항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순수한 창의성의 경지에 이릅니다. 그는 신선하고 진실하며 독특하게 자신만의 것인 예술을 창조합니다. 잭슨 폴록의 드립 페인팅처럼 완전히 새로운 예술 스타일이나 기법을 발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그는 어린아이처럼 과거의 투쟁과 영향력의 무게에서 벗어나 순수함과 유희 속에서 창조합니다. 니체가 언급한 이 과정이 바로 초인, 독일어로는 위버맨시로의 변태 과정입니다. 초인은 관습적인 가치와 한계를 뛰어넘어 강인함과 자기 극복, 그리고 깊은 개성을 가지고 자신만의 인생길을 개척하는 사람입니다. 이 주인 도덕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지배라는 토대 위에 세워져 있으며 이것이 바로 니체가 주인 도덕을 그토록 찬양한 주된 이유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노예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운명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마치 그들 위에는 복종해야 할 주인이 있고 그 주인이 그들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니체의 노예 도덕 개념도 이와 유사합니다. 노예 도덕에는 자기 극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위대해지고 자신을 극복하려 노력하는 대신 노예들은 사회나 종교의 권위에 의해 부과된 외부의 도덕에 순응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범과 규칙의 의문을 제기하기보다는 그것이 자신의 개성과 잠재력을 억누를 때조차도 수동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우리가 채택하고 싶은 태도가 아니며 당신의 인격에도 결코 건강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부심과 피해자 의식의 차이입니다. 니체가 주인 도덕을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에 대해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집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알고 있으며 그것을 보여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자부심은 과시적이거나 오만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이해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주인은 자신의 강점과 성취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니체는 이러한 종류의 자신감이 사람들이 사회의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성장하고 이대함을 목표로 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작품을 사랑하는 예술가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예술을 자랑스럽게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며 비판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그는 자신의 예술과 자기 자신을 굳게 믿습니다. 반면에 노예 도덕을 가진 사람들은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대신 자신의 문제와 고난에 대해 곱씹습니다. 그들은 모든 상황에서 자신을 피해자로 여기고 자신의 어려움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립니다. 한국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남 탓 문화나 신세 한탄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동정하고 자신의 고통을 인정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니체는 노예 도덕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사고방식이 사람들을 부정적인 생각에 가두고 앞으로 나아가는 대신 자신의 문제와 잃어버린 것에만 지나치게 집중하게 만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사람들을 정체시키고 성장할 수 없게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쁜 일이 생겼을 때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상황을 개선하려 노력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손실이나 어떻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니체는 자부심과 자신감이 사람들이 강인함을 느끼고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항상 자신을 피해자로 생각하는 것은 당신을 한자리에 머물게 할 뿐이라고 믿었습니다. 주인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는 피해자 의식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당신의 행동과 사고방식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려움을 겪을 때 다른 사람이나 외부 환경을 탓했던 때를 되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각 상황에서 통제권을 되찾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찾아내십시오. 이것 때문에 성공할 수 없어 라는 생각에서 이것에도 불구하고 개선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로 관점을 전환하십시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당신이 어떤 도전에 직면하든 당신의 삶을 책임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넷째, 창조적 에너지와 원한의 차이입니다. 주인과 노예의 핵심적인 차이 중 하나는 창의성입니다. 주인 도덕은 개인이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게 하는 창조적 에너지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들은 주도적으로 행동하고 혁신하며 세상에 자신의 족적을 남깁니다. 그들의 초점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무언가를 건설하는 데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니체에 따르면 이 창조적 충동은 개인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화의 진보와 문명 전체의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반면에 노예 도덕은 강하거나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원한, 즉 르상티망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노예들은 종종 자신의 에너지를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데 사용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의 위치를 정당화하거나 성공한 사람들을 비판하는 데 집중합니다. 건설하는 대신 그들은 파괴합니다. 이러한 원한은 종종 실패를 변명하고 책임을 지거나 해결책을 찾는 대신 외부 요인이나 사회 구조를 탓하는 필요성으로 나타납니다. 니체는 이러한 정당화에 대한 집착이 개인의 성장과 잠재력을 억압하고 부정적인 순환을 만들어낸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의 한 예가 바로 질투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끊임없이 질투하거나 비판적인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니체가 묘사한 것을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질투심 많은 사람들은 종종 해결책을 찾거나 자신만의 것을 창조하는 대신 다른 사람의 약점에 집중하고 그들의 작업을 비판합니다. 마치 그들의 일이 긍정적인 것을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흠을 찾는 것인 양말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대신 니체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데 집중하라고 제안합니다. 이 창조적 에너지는 주인이 하는 것처럼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여러 문제를 찾았다면 우선순위를 정하고 가장 시급하게 주의가 필요한 문제를 선택하십시오. 그런 다음 다른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살펴보십시오. 비록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노력을 비웃지 마십시오. 대신 기존의 모든 해결책에서 아이디어를 모으고 비교하십시오. 개선될 수 있는 약점이나 영역을 찾으십시오. 약점을 파악했다면 바로 그곳에 당신의 창조적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패를 비판하거나 정당화하는 데 그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당신의 에너지를 쏟으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주인이 하는 것과 동일한 창조적 과정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의 삶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해결책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삶의 긍정과 삶의 부정의 차이입니다. 주인 도덕과 노예 도덕 사이의 가장 중요한 차이 중 하나는 삶을 대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주인은 자신의 욕망, 야망, 심지어 도전까지도 포용함으로써 삶을 긍정합니다. 그들은 모든 기회를 두 팔 벌려 환영하며 그것을 잡는 데 결코 주저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아모르 파티, 즉 운명애가 등장합니다. 많은 한국인들에게 아모르 파티는 신나는 트로트 노래 제목으로 익숙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본래의 철학적 의미는 훨씬 더 깊고 강력합니다.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 주인은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결점과 불완전함을 포함한 모든 부분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모든 경험, 모든 고난이 자신의 여정의 필수적인 부분임을 이해하며 삶의 모든 것에 예라고 말합니다. 주인에게 불운이나 실패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장을 위한 기회만이 있을 뿐입니다. 니체의 아모르 파티 개념은 이것을 완벽하게 포착합니다. 긍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투쟁, 장애물, 심지어 고통까지도 일어나는 모든 것을 끌어안는다는 생각입니다. 주인에게 이러한 관점은 창의성과 활력을 키워주며 개인이 도전을 피하는 대신 극복함으로써 번성할 수 있게 합니다. 프로 운동선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선수들은 수많은 고난에 직면하지만 힘들다고 훈련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좌절을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심지어 포용함으로써 아모르 파티를 구현합니다.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각각의 실패를 성공으로 가는 디딤돌로 여기며 계속 전진합니다. 대조적으로 노예 도덕은 삶의 도전을 불공평하거나 극복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거부합니다. 이 사고방식은 고통을 본질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약함을 도덕화함으로써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 합니다. 그들은 고통을 삶의 자연스러운 리듬의 일부로 보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의 고통을 일종의 형벌이나 견뎌야 할 시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에서는 고통이 종종 미화되기도 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또는 고난 속에서 기뻐하라 이는 위로움으로 인도하니라 와 같은 믿음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위안과 희망을 줄 수는 있지만 동시에 수동적인 수용을 장려하여 어떠한 행동도 막아버립니다. 니체는 이러한 관점이 개인의 잠재력을 부정하고 그들을 변화의 주체가 아닌 피해자로 보도록 장려하기 때문에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아모르 파티를 통해 장애물을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로 봅니다.
실패가 과정의 일부임을 이해하는 운동선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난이 숙달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그 운동선수처럼 주인이 되고 싶다면 당신의 어려움을 끌어안기 시작해야 합니다. 크고 작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십시오. 장애물 자체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해결책에 집중하고 행동을 취하기 위한 단계를 세분화하십시오. 아모르 파티를 받아들임으로써 당신은 각각의 도전을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성장하고 개선하며 목표에 더 가까워질 기회로 보게 될 것입니다. 위대함은 실패를 피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르막과 내리막,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것을 포함한 전체 여정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데서 옵니다. 계획을 세우고 꾸준한 발걸음을 내디듬으로써 당신은 당신 앞에 어떤 도전이든 극복하고 심지어 당신의 고난마저도 힘의 원천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모르 파티의 본질이며 주인 도덕의 정신입니다. 당신의 운명을 사랑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 자신의 운명의 창조자가 되는 것.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될 용기를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은 저희가 내면의 주인을 깨우는 더 많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